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자라가지고요.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그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모든 게 뭐 다 넉넉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냉담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이니까 참 성당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나가는 교통편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떻게 성당을 가면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와서 계시고 추기경님 만나기 어렵다는데 나는 어쩌다 나와도 만나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해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2번을 만났어요. 그래도 이제 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당에 열심히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나라의 대통령님이 바뀌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이 끝나면서 이 대통령님이 독도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확인이 돼갖고 엄청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계획했던 일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뭐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갖고 그거를 수입을 하고 계약을 할 찰나인데 이제 이런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갖고 전 재산이 완전히 다 잃게 됐어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갖고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지금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대통령이 독도가 사진 찍은 걸로 이제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고 안 되겠다 하는데 저는 전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이게 자꾸 현실로 나가고 물건은 나가지 않고 종업원 인건비에 그 비싼 집세에 창고세에 계속 막 돈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제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갖고 죄를 받았나? 막 이런 생각에 막 불안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틀림없는 현실로 다가왔고 다시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최악에 돼갖고 서울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대통령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너무 일본 의사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의사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여서 난 어느 의사를 찾아가서 어느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될까? 신부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저기를 해갖고 일본 내에 계시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답인가?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도 역시 오늘까지도 그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의사가 그랬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내 통장에 이 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고 이 현실을 지금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니다 보면 명품 좋은 거 있어 그러면 저거 사야지. 그러면 나는 항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저걸 못 사? 살래. 그냥 카드를 그냥 긁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나 정말 밑으로 내려졌는데 그래도 이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그 약을 복용하면서 제가 한 18kg를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이 아닌데 얼굴도 몰라볼 정도로 내가 왜 이 약을 이렇게 계속 먹고 약에 의지를 해야 되나.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일단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네. 정말 큰 시련을 겪으셨네요. 네.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진짜 최악의 순간에 있죠. 그리고 이제
동생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결혼 안 한 동생을 제가 돌봐야 되고 너무 힘든 거여서 하느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을 주시나 막 지금도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도 성당은 지금은 현재는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그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고 아직까지 약에 의존해 갖고 있고 그냥 네. 항상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거에 너무 무기력해요. 어떤 일 하고 지금은 생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신생아 아기 보는 거 좀 하고 이제 베이비시터 이제 아기 했는데 아기를 너무 손주가 없어갖고 아기를 너무 이뻐하니까 이제 아기 엄마들이 이제 여기저기 소개도 해주고 자기네 아기 좀 더 봐달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생계하고 이제 동생 도와주고 있고 동생은 이제 제가 병원 생활 3년 하다가 안 되게 해서갖고 진짜 나이는 어리지만은 70대, 80대 계시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요양원에 보냈어요. 그것도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갖고 어떤 때는 막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슴이 미어지죠. 걔를 보면은요. 근데 옛날같이 누나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제 속으로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조금 건강하셔서 네. 벌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건강이 이게 겉만 멀쩡하지 속이랑 마음이랑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는데 속이랑 마음이랑은 전부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면은 다시 만약에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또 어떤 반응이 생길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왜 로또에 맞아갖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네. 예. 근데 이 심리적으로 그게 참 안 돼. 내가 아직도 어떤 때는 돈이 있는 거 같고, 내가 집이 몇 채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있지? 그걸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거의 5,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제 완전히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네. 빚지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다 해결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 그런 거는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다 이제 그냥 크레딧 디폴트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재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네, 하고. 그러니까 왜 그거 다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내 가슴에 아직도 내 머리에 이 불안증이라는 게 왜 남아 있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이렇게 편히 있는 것 같지만 보는 거지만 내가 이 얼굴하고 이런 근육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을 네,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이 말이 아닌 네.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할 게 네. 참 너무 많은데 네. 제가 그냥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고 나한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결이 돼서 내 신체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배울 필요도 있고 아무튼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 말고 내 내면적인 이야기만 초점을 두고도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이제 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실패를 하면 거의 70%는 이러한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외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자연적인 몸의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셨지만 사실은 상처를 세게 받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즉 그 몸은 다시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올까봐 미리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걸 빠져나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갑자기 우리의 몸의 모든 그런 그 기능들이 막 항진된다. 기능 항진되면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점점 심해지면 과호흡 증후군이 와서 앞이 이렇게 하얗게 질리면서 또는 이렇게 발작을 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정도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시고 그냥 숨이 답답하고 아니, 떨리세요? 과호흡증도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비닐을 갖고 다녀갖고 거기다가 호흡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병은 사람들이 야 너가 연예인이냐? 그 병은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인데 왜 네가 걸리냐? 그걸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자신이 한번 어떠한 그 영예의 위치에 딱 서 있는데 인기가 떨어질까봐 사람들로부터 잊혀질까봐 그 두려움에 쫙 깔리면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어떤 그런 상처가 또 올까봐 나에게 있어서는 또 이런 얘기 불안이 오는 거죠. 그건 내가 생각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먼저 내 무의식에 들어오게 되면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환경이 오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단을 공황장애로 받으셨으면,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증상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약물을 지금 복용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온다면 이거는 이제 내가 심리적인 그 근육 이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불안이 나에게 오기 전에 아주 예를 들면 불안이 1점서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1점, 2점 이렇게 올라올 땐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60점, 70점 정도 올라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불안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1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1점서부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끔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내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들을. 그러면은 초기에 그러한 얘기 불안이 들어올 때 그것을 초기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잡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모든 불안의 근본적인 생각이 나에게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사실 뇌에서 생각이 일어난 거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면서 자동적으로 신체가 그것을 맞춰서 움직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을 조금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배우시고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 발작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불안해하지만 약을 안 가지고 다니면서도 내가 심리적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신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약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내 소지품에 약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존이 생겨요. 왜냐면 그것이 들어올까봐 아마 심각하게 발작을 한번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런 발작이 다시 올까봐 사실은 공황 증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없다가 한번 그것이 와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창피하는 어떤 현상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 다음서부터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이 공황 증상에 대한 이제 장애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건 불안,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것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렵고 불안한 것에 대한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불안감에 대한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서 읽어봤는데 저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책을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는데. 예. 그 불안에 대한 책은 그런 불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과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는 어떤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반응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분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면 그 공황장애들 환자들이 같이 이렇게 자기 증상이나 뭐 예를 들면은 그 경험담들을 올려놓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 가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환우들의 모임 집단 카페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다시 분석한다, 내 생각에 대해서 상담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뭘까 했을 때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사건이 나에게 다시 오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 공황에 대한 발작이든 아니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든. 그러나 경제적인 사건 그런 것은 다시는 나에게 오진 않겠죠. 내가 그만큼 투자할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나에게 준 그 트라우마가 나에게 비슷한 상황이면은 그것을 떠올려서 이를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공감각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음악을 듣고 자동차를 탔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보면은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음악이 떠오르고 그 음악을 들으면은 그 사람과 자동차와 그 장소가 떠오르고 이게 같이 붙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 상황, 수많은 주변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의 어떤 생각에서 순간적으로 탁 터치가 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때의 사건을 경험한 듯한 방식으로 내 뇌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는 내가 맡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 저런 생각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막 경계 태세가 세워지겠죠.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하면서 불안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들이 내 주변에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자극이 와도 사실 나는 경제적인 타격에 의해서 이 상처가 일어났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전혀 상관이 없는 자극과 같은 것도 그 방식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방식이 나중에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생각을 불안하게 해서 불안한 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정을 알게 되면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도 상관없어. 그렇다고 내 죽는 게 아니야 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상관없는 내 의식 상태가 되어야 사실은 그때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요즘 그 독감 인플루엔자 무슨 뭐 비상 경계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마 밖에 못 나갈걸요? 그 병에 걸릴까봐. 그런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런데도 나가잖아. 나가야 되니까. 아니,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용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용기가 있어도, 죽을 것에 상관없을 만큼 용기가 누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걸리면 뭐 할 수 없지 뭐. 한 일주일 아프고 말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나갈까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공황 증상은 그것이 오면 죽을 거라고 내 뇌가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큰 그 사건을 당하신 거죠. 그 PTSD라고 해서 갑자기 크게 와가지고 그게 생기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임계치가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여태까지 나의 삶의 모든 궤적들이 그 엄청난 사건과 맞닿는 방식으로 내 뇌에 기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늘 두려워서 떨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으셨어요. 하루하루를. 그런 긴장되게 계속 몸에서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뇌가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웬만하면 긴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그것이 올까봐 두려워서 긴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게 뭐 그때 어떤 분이 얘기하면 뭐 다 내려놔라 하라는 게 사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와도 상관없다. 왜? 와도 죽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여기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조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시 또 병에 걸린다면 병에 걸려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완치됐어요. 그럼 없어지나? 아니에요. 재발할까봐 또 두렵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트라우마가 올라와요. 검진 결과가 안 좋을까봐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공황이 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도 상관없어. 난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되어야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거는 예기 불안을 없애는 되게 중요한
이제 방식이니까 거기에 대한 숨어 있는 내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다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내어놓고 온전하게 수용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돼야 바깥에 바이러스가 걱정이 되지만 상관없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처럼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까봐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킬까봐 두려운 게 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런 그 간질 환자처럼 그렇게 막 토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몸이 꼬여지는 상태가 돼봐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죽는다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것은 사실 정신적인 대처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업증후군을 위해서 봉지로 이렇게 쓰시면서 했던 그런 말하면 대처 기법이죠. 그걸 배우신 것처럼 그때도 내가 심리적으로 만약에 봉지가 없어도 약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 내가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지하철 안에서 발작이 일어났어. 그럼 저는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올까봐 두려우면서 점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에게는 그런 발작이 올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오고 그랬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보통은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것 또는 약을 먹던가 또는 과업증후군이 오니까 봉지를 뒤집으신다 하더라도 그 증상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나는 지하철을 타지 않고 피해만 다녀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냥 공황 발작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체험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죽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죽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뇌는 내가 의식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죽을 체험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동맥으로 우리의 과호흡증후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활성산소가 내 뇌의 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활성산소가 뇌 안에 과다하게 퍼지면 뇌세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신경계에서 그 뇌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대동맥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인트라고 하는 그런 기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뇌를 살리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주고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쓰러질 것 같았으면 아우 너무 감사하다. 내 몸이 잘 작동이 돼서 내 뇌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는 안정감을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갖게 되면 심장이 다시 가라앉습니다. 과호흡증후군에 굳이 봉지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조금 뛸 때마다 사실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체험을 한번 나눠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기껏해야 노는 게 다 사방치기, 술래잡기, 말뚝박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좀 많이 넓어가지고 동네 놀이터예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숨고 술래가 이제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옛날에 이렇게 옷장이 있었는데요. 그 옷장이 철제로 된 옷장이 이렇게 다이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다시 닫아서 이렇게 캐비넷. 맞아요. 네, 캐비넷인데, 캐비넷을 열면 거기 두꺼운 소미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체구가 작으니까 이불 이렇게 겹치고 있는 사이로 몸을 집어넣고서 이불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바깥에서 캐비넷을 열어도 사람이 안 보여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불 속에 숨었어요. 그리고 캐비넷을 열고 들어가서 캐비넷을 이렇게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드디어 못 찾겠으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30분 정도 꽤나 오래 숨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쪽에서 그 이렇게 긴 그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자꾸 내렸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계속 열렸는데도 안 열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안 꺼내주면. 의식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다는 의식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이 이제 누르고 있는 그 무게감 하며 막 내가 이거 못 나가니까 여기서부터 답답해가지고 막 벗어나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몸에 힘을 주는데도 이게 너무 무겁고 나를 짓누르는 압력 때문에 거의 이제 그때가 아마 패닉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막 고래고래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달려오셔가지고 구해줬어요, 저를.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또 무진장 혼났지. 응?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글이 들어가가지고. 요즘에도 그래서 아이들 이 숨는 거 이런 거 참 조심해서 그 드럼 세탁기에서 사고도 났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니까 안 열려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마다 덜컹덜컹 그래요. 저도 세탁기는 아니었지만, 물론 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체험을 하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다음부터 그 케빈님만 보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어린 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그 안에서 30분 동안이나 가만히 숨지기고 있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거 안 열리네? 이러면서 당황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면서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찢어지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왜 순간적으로 올라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다른 애 같으면 아마 폐소공포증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이불도 못 덮고 자면서 막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나이에 다시 그 짓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험해 본다고. 스카치 테이프 막 이런 걸로 거기를 막 발라가지고 안 잠길 거를 막 어떻게든지 이제 장치를 잠기지 않고 안에서 못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불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니 저번에는 들어갔고 이번에는 못 들어갔고 그 차이가 뭐야? 결국에는 나의 생각에서 차이가 일어난 거지 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입구가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불이 더 많았거나 이런 외적 환경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나의 생각만 변한 거야. 그러면 이건 실체가 없다. 내가 처음에 들어간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다리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도 머리를 못 넣겠더라고요. 머리를 바깥에다 내고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또 이기면서 괜찮아. 이거 문 잠겨서 내가 못 나갈 거 아니지. 그러면서 또 들어가가지고 이불 속에서 결국은 가만히 있었더니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문을 조금 닫아서 1cm만 남겨놓고 닫았습니다. 그러자 또 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오는 거를 느끼면서 이거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뛰는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뛰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심장에 가라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어갔다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것도 그런 체험을 다시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았죠. 아,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그 행동적이고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구나. 이 마음만 우리가 제대로 먹게 되면 신체도 거기에 따라오는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실험을 한 기억이 있어요. 또 보세요. 이렇게 그 꽃밭하고 이렇게 도로 그 사이에 경계석 있잖아요. 그 경계석이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경계석인데 어렸을 때는 그거 그만 밟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 안 떨어지는 연습 서로 내기하고 그랬거든요. 그 평행봉 막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거 뭐 이런 중심 잡기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 경계석을 그만 밟고 누가 더 빨리 저기까지 가나 막 이런 게임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저는 그거 막 뛰어다녔었어요. 근데 저희 집 옥상이 슬레이트 지붕인데 그 옥상에 이런 그 경계담이 있잖아요. 옥상 경계담이 이렇게 되게 넓었단 말이에요. 그 경계석의 넓이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또 걷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평행봉 걷기 무슨 뭐 그 체육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연습한다. 그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걷는데 세상에 2발을 이상을 못 걷고 안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밑에서는 뛰어다니면서도 멀쩡했는데 옥상 위에서 걷는데 2발 이상을 못 걷고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안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서 떨어졌겠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가 옥상이 아니고 지상이면 달리겠죠? 왜? 옆에 떨어져도 죽진 않으니까. 그렇게만 믿을 수 있으면 아마 달릴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정신승리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옥상이란 말이에요. 옥상에서 잘못 발 뒤져서 왼편으로 떨어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몸이 자연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아무리 왼쪽으로 내가 수평을 맞추려 하더라도 2-3발 이상을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옥상이 아니라 땅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은 연습을 해서 결국은 그 사각형의 그 지붕을 한 바퀴 꼭 돌아야만 그 다음부터 그 짓을 안 하는 그런 제가 왜 그런 연습을 하는가? 그 어떤 그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들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 왜 다른 생각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해야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막 이기고 싶어서 막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실험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했던 실험들은 처음에 제가 위 내시경 할 때 보통 주사 맞고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아유 그게 목구멍으로 들어가면서도 시작해서 얼마나 구토가 올라오는지 제가 구토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구토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내가 하고 있으니 여기 간호사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가 수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구토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년 뒤에 그 정도 됐으면 수면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실험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 구토를 안 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연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바깥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그걸 내뱉는 그러한 몸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생존에 필요하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항원항체 반응처럼 내 몸에 없는 세균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을 하게 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에 없는 것이 들어오면 빨리 알아내서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내 것이 아니면은 내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동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내 몸을 해치거나 내 몸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면 내 몸은 어떨까?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그러면은 그 청진기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카메라가 들어올 때 내가 두렵거나 막 불편하거나 막 이것이 들어와서 괴로우니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몸 안에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지고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긴장 호르몬들이 쫙쫙 퍼지면서 점점 수축하겠죠, 몸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바깥으로 벗어내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좋은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내 몸이 어떨까? 실험을 해봐야죠. 그 카메라가 내 목구멍에 딱 닿았을 때 벌써 오윽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길 때 어서 들어와 하고 수용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내서 꼴깍 삼키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넣지 않고 그 앞에 닿는데 제가 삼켰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쑥 들어오면서 그때 또 구토가 올라왔지만 예전과 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들어온 순간서부터 세는 거예요. 몇 번 구토하나. 1년 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구토가 줄었습니다. 들어와서 내 몸을 도와주고 있고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카메라가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용을 하게 되니까 내 몸에서 그런 반응을 안 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저의 체험이 아니라 사실 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라마즈 요법 같은 것도 전부 그런 방식인 거죠. 출산의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근데 이것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게 되면 사실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이런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했었을 때 수용성과 배타성에 대한 이 심리적 작용이 나의 몸에 긴장 호르몬을 얼마큼 많이 내보내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되게 두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몸이 긴장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때서부터 과호흡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 나한테 다 필요한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나한테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야.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수용성을 높이면요. 실제로 그 과호흡이나 이런 그 공황에 대한 증상들을 내가 조금씩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승리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쳤는데 더 안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래, 어떤 것이라도 알아. 내가 다 맞아서 이겨줄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내가 있는 그대로 들어와도 나 괜찮아라는 그 자신감만 생기게 되면요. 사실 몸에서 오는 그런 긴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과호흡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반응까지도 나의 뇌가 안정을 취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에게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로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어디 나가가지고 자꾸 거부당할까봐 두렵잖아요. 비난받을까봐 두렵고, 누가 욕먹을까봐 두렵고,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적응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하느냐 하면 일부러 욕먹고 안 돼, 싫어, 안 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왕창 듣는 쪽으로 나의 삶을 막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거부당하고 부정당하는 체험들을 아예 그냥 왕창 많이 해버리면 처음에 옷 젖을까봐 바깥에 뭐 이렇게 비가 오면 아이고 옷 젖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망설여지다가 아예 옷이 다 젖어버리면 에이 뭐 기왕 젖었는데 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왕창 받으면 우리 뇌가 아이 그게 기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친구는 자꾸 거부하는 체험을 일부러 막 넓히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부를 하도록 일부러 유인해서 자기가 거부 체험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맥도날드 집 가가지고 집같이 생긴 그 햄버거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니까 보통 데 가서는 미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을 당한 거야. 욕먹는 거야. 미친 사람 취급 당하는 거야. 이런 체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비난받는 게 익숙해지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자, 가능할까요? 네, 뇌신경 과학자들의 이 뇌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뇌는 반복된 자극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 거를 햄버거를 만들어주자고 했더니 맞아요. 그걸 만들어 갖고 왔어요. 1시간 넘게 해가지고 감동이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 체험을 많이 해서 내가 부정에 아예 익숙해지면 부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행동치료에서 플러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플러딩 기법, 홍수요법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왕창 그냥 비에 젖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해서 그냥 노출을 시켜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에게 얘를 좀 잘 다스릴까, 잘 달래줄까, 아니면은 그냥 확실하게 그냥 직면을 시켜줄까 이렇게 했을 때 잘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용해주면서 끌어가주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 애가 있지만 그냥 딱 부러지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하면 안 돼요. 이 플러딩 기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적어도 자기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다 뭐냐 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을 뱉어내는 그런 기본적으로 장착된 생존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황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용성이 넓어지면 공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수용성을 넓혀야 된다. 수용성을. 그래서 수용성을 넓히면요. 그러니까 넓히는 방법을 아까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받아서 부정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더 많은 자극들에 내가 수용성을 넓히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내게 되면 사실 더 넓은 차원에서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체험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 내가 딱 보면 이유 없이 괜히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뭔가 긍정적인 것이 있겠지. 아무리 봐도 긍정이 안 보여도 내가 눈이 멀은 거야. 저 사람이 왜 긍정이 없는 게 있겠어. 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크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요. 실제로 좋아지고 점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나랑 맞지 않는 거 자꾸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연습을 뭐가 있겠어요? 사람에다 대고 직접 하려니까 힘드니까 음식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못 먹는 음식, 좀 익숙하지 않은 음식, 건강에는 좋은데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아가지고 못 먹어 그러면서 평생 안 먹을 음식, 그것도 이건 누구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왜 못 먹어? 개고기는 네, 맞는 말씀이죠. 하느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가릴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죽을 좋아하고, 누구는 된밥을 좋아하고, 누구는 훌렁훌렁 날아다니는 그런 뭐 베트남 쌀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선호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면은 감사하게 먹을 수는 있다. 즐겨 먹진 않아도,
먹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의 뭔가 외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적응성을 넓히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 뭐 락, 뭐 가요, 팝송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클래식을 안 좋아해. 그러면요 한 달 동안은 계속 클래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식에 대한 그 감수성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아우 지겨워, 아우 따분해, 뭐 이런 걸 왜 듣지? 이러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라도 편안하네. 그러다 좀 지나면 나쁘지는 않네. 그러다가 그냥 좋은 거 같네. 어우 나 이런 음악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요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을 긍정적으로 계속 수용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성을 찾아서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점심 먹을 때 OCN인가 거기에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모처럼 한번 봤어요. 20년 정도 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거기서 나온 거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예, 감옥에서 가석방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자기가 여기 오래 있으려면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막 하면서 막 협박하잖아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이 감옥에 더 있게 되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잘 달래가지고 이제 가석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니 바깥에 나가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우리가 아무리 감옥에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감옥이 좋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 감옥이 자기 집이고 다른 데 나가서는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당연히 드는 거죠. 예.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그런 경우도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오해야 될 대상이지만 증오해서는 나에게 피해가 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수용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기도 하는 이상한 현상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 생존 무의식에 대한 뇌는요, 많은 자극을 긍정적으로 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긍정적 자극을 계속해서 대안으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부정적 자극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신호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심리치료를 통해서 약을 완전히 끊어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와도 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을 해서 벗어난 사람들 꽤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근데 그때 누군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매님이 이제 이 증상 이런 거는 그냥 신체적인 것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그 아주 힘든 그 체험을 나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체험으로 내가 잘 그것을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해서는 안 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해도 좋고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 허락하신 체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그 고통과 불안 또 그것으로부터 계속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용기 잃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삶을 유지해 나가시면서 또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시려고 하는 자매님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예, 힘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